때가 되면 세금 거두라 이거야. 네네. 5,000포인트 돼서 우리가 자본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도 안 거치는데 자본으로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 걷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 오케이, 저도 동감합니다. 세금 걷어라. 살려놓고 걷어라. 이게 이제 제 논리인데 대주주 10억도 되게 웃기잖아요. 갑자기 막 엄청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10억인데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10억이 왜 웃기는 거냐면 거기다 왜 대주주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양도차익 과세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말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세가 초점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주식시장의 인식을 나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한국은 거대한 부동산을 받쳐주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죽여야 되는, 안타깝게도 집 한두 채밖에 없는 입법자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도 참여하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정은 짧고 네. 강세는 길고. 시장이 진짜 세다라고 느낀 게 장중에 막 1% 넘게 조정을 네. 받아도 그거 몇 번이나 계속 다 돌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코스피는 확실히 그 체질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상승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정책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코스닥은 조금 윗만 받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스닥은 윗목이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수혜주들은 아랫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아랫목에 하나가 더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중요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네. 남들과 비교당하는 투자자들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가 이제 되게 깝깝한 상황으로 이제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 넘어가면서 월간으로 보니까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 21%, 네, 한 달 동안에 21% 삼성전자 상승한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일인데 네. 앞으로도 이러한 주가 모멘텀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주가에서 가장 그 뭐랄까 주가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네. 네. 사실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주가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상상이에요. 예, 상상을 자극해 주는 게 어마무시한데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상상을 아주 제대로 자극했어요. 왜냐면은 그 상상 자극을 가장 잘하는 지금 세계 1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머스크. 일론 머스크죠.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테슬라 숫자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주가야. 전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저 주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로만 했으면은 사람들이 지금처럼은 많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실행력으로 실현을 했고,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가 대단하게 보인 것은 그 놀라운 생산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IT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테슬라를 최첨단 생산력, 양산의 달인으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 될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보았던 거고. 그 꿈들이 테슬라 주가에 한동안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죠. 네. 사실 자동차만으로, 그리고 자동차 실적만으로 현재 주가는 절대 해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아니면 네.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를 유지시키려면 저거 빨리 XAI하고 합병하지 않으면은 저 힘들겠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밝혔습니다. 몇 분기 동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아무리 트럼프하고 싸운다고 해도 네. 일단 트럼프의 그늘 속에 있는 동안에 유럽 판매는 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지금 인식 자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한동안에 예, 계속. 그렇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망입니다. 자, 이 두 군데가 어디예요?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사주는 곳이에요. 이 두 군데서 안 되면 될 턱이 없어요. 유럽과 캘리포니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 주가는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어디에다 이식이 됐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식이 된 거예요. 네. 삼성전자 참 놀랍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56,000에서 57,000원 그 사이 때는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접었던 그렇죠. 때예요. 관심도 없고.
완전 무가치한 주식이었어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흥을 못 느꼈어요. 과거 그 8만 원대에서 막 7만 원, 6만 원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했거든요. 맞죠.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5만 원 깨지고 나서 올라오니까 뭐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고 실제로 뭐 완전히 망했죠. DDR도 망했고 HBM도 망했고 네. 파운드리도 망했고 야, 이 회사는 이제 제2의 인텔이야 이랬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거의 40년간을 정말 그 뭐랄까 혁신의 상징이고 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HBM 관련 기술자가 떠나고 또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 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도 그 안에 꽤 있었던 거죠. 여전히.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네. 저희가 삼성전자의 뭐 주가 촉매를 HBM3 퀄테스트 통과나 관세 불확실성에서 뭐 반도체 관세 뭐 유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운드리에서 촉매가 나올 줄은 거의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네.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이렇게 되게 네. 격렬하게 이쪽으로 반응하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고 무서운 게 뭐냐면 DDR이라든가 네네. HBM 반영 안 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력을 어디까지 자극하냐인데 상상을 많이 사람들이 해주면 해줄수록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객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삼성전자 여기서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이제는 HBM 못해도 돼요. 패시브로 갑니다. 이게 제 논리였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가 체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한국에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한국에 들어오면 결국 ETF 들어오는데 ETF는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다. 1위부터 30위까지 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갑니다. 해서 머릿속에 상정했던 건 대략 7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그 근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거의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사러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보면은 네. 저도 수급을 분해해 보면 거의 패시브 수급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정말 되게 네. 신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상상력 자극, 어디까지 상상을 할 거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상상을 많이 하면 옛날 고점 뚫을 수 있어요. 옛날 고점도 상상력으로 갔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 대단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인데, 근데 이게 세계 최고의 그 뭐랄까 그 주식 시나리오 작가인 이 일론 머스크가 여기 등장하면서 이게 지금 참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어제 그 7% 정도 오르는 네네. 걸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X에다 코멘트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여기에 너무 많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전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혁신의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잘하냐면 단순화를 잘합니다. 그리고 관료적인 시스템 무너뜨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워진 거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내부 안에 있는 조직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술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막힌다. 뭐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계속 받았잖아요. 1년 반, 2년 동안. 지적들도 계속 네.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런 거를 도려내는데 선수거든요. 그러면 정보율, 뭐 도지부서 그렇죠. 네, 경험이 있으니까. 예, 효율성의 왕자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기가 돼가지고 막 이 매기처럼 막 이상한 것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상상력 자극이에요. 두 번째, 왜 삼성전자느냐? TSMC가 자리가 없었지. 그리고 너무 비쌌지. 그리고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 TSMC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그걸 냅두고 전 삼성전자를 택한 거는 네,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 그렇죠. 전략적인 선택이죠. 여기서 또 상상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상상력, 이제 또 두 번째 네. 상상력, 뭐 세 번째 상상력, 이 상상력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두 번째 상상력은 뭐냐면 머스크가 왜 그랬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거예요. 아, 앨런 머스크가 제2의 애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즉 세계 최대의 팹리스 업체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팹리스를 잘하려면 파운드리의 공정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TSMC 가서 보여달라면 보여주겠어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콧대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맞춰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뻔한데. 그럼 거기 가서 해봐야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뭐 자리 잡기 힘들어요. 네, 테슬라는. 브로드컴도 있잖아요. 어렵거든. 근데 여기 오면 여기 다 버려. 빅테크들한테 다 버림당했잖아. 삼성전자. 그러니까 왕초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최대한의 파운드리 쪽 노하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면서 팹리스가 강력해지겠죠. 근데
이 뒷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뒷단이 또 있잖아요. 뒷단이 뭐냐면 자동차에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XAI 쪽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 자기는 디바이스가 많아. 마치 애플처럼. 그러니까 제2의 애플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테슬라가요? 예, 테슬라가 그런데 근데 거기다 하나가 더가 뭐 있냐면 엔비디아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대 팹리스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교체된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것까지 먹고 싶겠지. 그러면 왜냐하면 XAI 하면서 맨날 그 GB 200, 뭐 300 이런 거 사가지고 네. 붙여야 되고 뭐 수십만 개를 사야 된다는 둥 막 이러니까 돈만 많이 들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 머스크의 그 성향상. 근데 이걸 잘 해가지고 3나노도 2나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나노도 2나노도 여기서 성공적인 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I의 새로운 칩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자기 디바이스에도 쓸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계의 새로운 팹리스 왕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삼성전자 야 이거 뭐 이익 사실 이거 이익 안 나요. 숫자 얘기하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쪽이요. 예 파운드리 쪽 이거 벌어봐야 1년에 지금 분석 나오는 게 1,500억 번다 이런 분석 나오고 1,500억 뭐 삼성전자 1,500억 뭐 무슨 의미가 단위로 있는데 버는 회사인데 예. 매 분기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저희 파운드리에서 적자 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그거 해봐야 1,500억 돈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삼성전자 측에서의 첫 번째 다 잃었던 고객이 돌아왔다예요. 이거 성공하면 그다음 누가 올까요? TSMC에서 3번 시드 안에 못 들었던 애들이 오게 돼 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7만 원대 중반은 패시브까지 가능한데 네. 갑자기 지금 벌써 7만 원대 중반 왔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4천이 안 됐는데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작동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파운드리를 우리가 가격을 산정을 안 했었네. 밸류에이션을 안 했네. 우리 파운드리 밸류에이션 거의 제로에 수렴했었어요. 이거 새로 해야 이거 회사 하나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누구냐? 그 다음에는 뭐 브로드컴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회사가 올 수 있고.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인텔을 제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들이 TSMC에서 라인을 제공받지 못하는 많은 빅테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2나노칩, 3나노칩 얘기를 하잖아요. 2나노칩, 3나노칩 하면은 거의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급의 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시너지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아까 빅테크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는 것도 시너지가 강력한 시너지고, 그러니까 풀 가동하는 것도 시너지지만 또 그럼 거기다 메모리 뭘 붙여?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HBM 붙이겠죠. 근데 HBM 못 팔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재고 많아가지고 네. 이제 망하냐 그 마진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그렇죠. 있는 통인데 붙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HBM 수율 좋아지겠죠? 절반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뭐 하이닉스처럼 70-80%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멘붕 상태는 파운드리 쪽의 그 엔지니어들이 거의 멘붕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맞게 맞았는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아마 이거는 꼭 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파악이 들어갔을 건데 이거 알게 되면 이제 멘붕일 거예요.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약간 하라면 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기술적 이해도는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물리학적인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해서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가긴 할 텐데 굉장히 비약적인 업무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매우 압박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서 가까워. 그래서 뭐 계약을 했다고 이런 네, 후문도 우리 집에서 있던데. 가까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이 침대 깔아놓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계속 할 거야. 근데 저는 그 업무 강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견뎌낼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드워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그쪽 해봐야 조금 세게 하네 뭐 이러면서 받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비약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쫓아갈 거냐. 이것도 살짝 비약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머스크가 그 삼성전자랑 계약한 165억 달러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최소 금액이고 실제는 뭐 더 몇 배 될 수 있겠다. 네. 이것도 약간 좀 과장이 섞이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는 네. 항상 우리가 빼기를 많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뭐 내가 이거 올해 연말까지 됩니다 해갖고 올해 연말에 된 적이 없어요.
네. 한 보통 한 1년 반쯤 지연됩니다. 네. 항상 얘기한 거에서. 그래도 예. 실현은 한다라는 게 그렇죠.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앞서 이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진짜 칩이 제대로 나오면 네. 이거는 두 회사 모두 강력한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참 이런 생각들 음모론 그 머릿속의 음모론 보면 자동차로 안 되겠으니까 자동차 반도체로. 숫자 안 나오니까 반도체 팹리스 업체 엔비디아 애플 같은 회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죠. 야, 그것까지도 포석을 깔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어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상상력도 충분히 뭐 먹힐 수 있지 네네네.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 크게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지 않을까. 네. 갓도기님 의견을 듣고 5만 원대에서 줍줍하셨던 분들, 네. 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니까 지금 7만 원대에서 들어가신 분들, 네. 8만 원 선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어 계신 분들, 네네. 이분들이 네. 얼마까지 내가 삼성전자를 보고 가야 되나 가장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질문에서도 그래서 10만 전자 갈까요? 라는 질문지가 있어서 각도기님은 어느 정도나 열어두고 계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가 뭐 이 증권업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사실은 7만 원대 중반에 처음에 샀어. 6만 원, 7만 원 그 사이에 네. 언제냐면 재작년에 샀어요. 아. 23년도에 이건 간다. 이제 네. 간다. 레거시도 온다. 이래가지고 네. 6월까지 맞는 줄 알았어요. 6월 달 8만 원 갔어요. 그래서 이거 팔지 마세요. 레거시 네. 됩니다. 이랬는데 웬걸 레거시 안 되고 저기 상법 물 건너 가고 네. 밸류 작년이었죠. 기업 자율 뭐 네. 이렇게 하고 나서 7월 달에 삼성전자가 5만 원에 깨지는 과정 갔잖아요. 그때 저거 날아갔어요. 와, 정말 나락을 갔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딱 아무리 봐도 5만 5천 원 이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 가격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다가 저 전문가라도 49,800원 손 안 나갑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 버리네요. 네, 5만 2천 원에 또 손이 안 나가요. 결국 네. 손을 언제 다시 냈냐? 5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거기서 또 손을 다시 냈어요. 이거는 간다. 말씀드렸더니 패시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는 8만 원이면 내가 이를 갈고 판다 내가. 8만 8만 원대에서 원이요? 기다리신 분들이 네. 그렇게 네, 많더라고요. 8만 원이면 내가 이를 갈고 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떴잖아요. 이거는 전혀 상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랑 계약을 한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네. 그리고 HBM 하긴 한다. 하긴 하니까 버티면 이긴다. 버팀 분명히 8만 원 온다. 그리고 8만 원대 잘하면 운 좋은 8만 중반도 네. 온다. 이렇게 상정하고 그래도 나는 8만 원이오면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됐다. 고생하고 네. 뭐 이 정도 먹으면 몇 년치 은행 이자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면피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뉴스 딱 나오고 나서 이게 시장의 상상력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후속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올지 천천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8만 원이 아니라 이제 목표 매도가는 저 위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목표가가 이제 8만 원대가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에서 최소 목표가로 네. 바뀌었어. 네, 지금 그렇게 돼서 뭐 8만 원 조금 넘어가면 좀 팔긴 팔겠는데 다 팔 일은 없겠지? 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회장님은 어제부터 막 돌아가는 네.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8만 전자를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파운드리 쪽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HBM 네. 쪽이나 DDR 쪽을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물렸다가 물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아무리 바보래도 DDR은 할 테니까 아무리 바보래도 HBM도 옛날 거는 할 테니까 결국 HBM 3까지는 할 테니까 아니면 AMD하고는 할 테니까 물론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패시브도 올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이제 소비자 단에서 쓸 테니까 네. 그럼 거기에 DDR 많이 팔리겠네. 그러면 뭐 엄청 훌륭하진 않아도 그래도 주가가 적정가를 좀 올려주겠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HBM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평택 공장 네. 추가 증설 가동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커요. 신규 공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인데 거기 설비 증설해서 가동을 하겠다. 이건 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된다는 거는 원 C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 C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HBM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BM도 버티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호재가 되려면 좀 일찍 나와서 마진을 많이 붙이고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늦게 나오면은 남들 다 만들었을 때 그 뒷다리로 만들고 컬 테스트를 하면 마진을 조금밖에 못 남겨요. 근데 남기긴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티면 떼놓는다. 버티면 떼놓는데 실제로 이 건이 우리 눈에 가시화되려면 한 1년은 걸리겠죠. 이 테슬라 건이.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10만 원을 보내는 그 핵심적인 뉴스는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와의 계약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말고 네. 다른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계약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뜨면 그 이제 10만 전달을 가는 거고 그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냐면 그 저 뭐지 턴키 수주가 얘기 나올 거예요. 턴키 수주. 왜냐면 작년에 턴키 수주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아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칩도 만들고 HBM도 만들고 포장까지 다 해서 네. 완제품으로 줄게.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사실 삼성전자 바보 취급 당했죠. 야, HBM 한 개라도 좀 잘하고 해. 네.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아니 파운드리가 되던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턴키가 되죠. 진짜 되는 거예요, 턴키.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훨씬 무서운 회사가 되는 거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상치 못한 호재였고 네.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크지 않다.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를 가장 끌어올리는 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숫자고 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카탈리스트는 숫자를 상상하게 해주는 거.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흔히 말해. 예, 예.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숫자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상상력 발휘가 안 될 수가 없도록 자극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외국인들도 자극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근데 얘가 전혀 체력이 없다. 근데 아마도 그 이 내러티브를 확정 지어줄 만큼의 넘버스는 훨씬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내러티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넘버스는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예전에는 보충을 못 했었는데 그렇지. 지금 이제 보충 정도는 할 수 있는 그쵸. 수준까지 올라왔다.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확정 지어주려면 쉽게 얘기하면 뭐 100%의 넘버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100% 넘버스는 안 나온다는 거지. 네. 근데 그렇다고 0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30이든 40이든 50이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이 내러티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되게 재밌게 됐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딴 게 안 올라. 네. 예. 딴 게 그러니까 안 저도 느끼는 게 네. 코스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고가 경신했는데 네. 체감상 신고가 같지가 않아요. 네, 오르는 네. 종목 숫자가 확 줄죠. 그러니까 예. 확실히 상승 종목 수 줄어들면서 올라가니까 네. 이게 뭔가 체감으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업자들은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시장 커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예, 시장 커버리지 되게 무섭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안 심어놓은 건 아닌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 비중 이상으로 있지 않으면, 네. 예, 그게 좀 어려워지는 장이 이제 업자들한테는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장 살짝 피곤해질 수 있는 그 이슈가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 가지고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진짜. 국내 투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그 정부의 절충한 대로 네.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대 이렇게 좀 세팅을 할 건지 30% 세팅하면 망이죠. 아, 안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를 유인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네네. 최초로 소액주주와 대주주들의 합이 맞은 정책이에요. 음, 기업들도 원하고 소액주주들도 원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아직 덜 돌려봐서 그렇지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세수도 늘어납니다. 분명히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주주는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49.5% 내니까 네네. 뭐 이런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이야 눈치 보여서 배당을 안 줄 수 없으니 주는 거고, 은행들도 안 줄 수 없으니 주는 거지만 중견 이하는 대주주 맘대로 해요. 대주주가 야 나 우리 법인세도 25%씩 냈는데 말이야. 배당에서 나 또 49.5% 또 내라고? 그래서 그 실효세율 법인세 실효소득세율이 한국이 최고로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해? 미쳤어? 야 씨 돈은 내가 벌고 세금 다 애는 내가 쓰고 저기는 그냥 원님이 나발부네. 뭐 이러면서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유명한 기업들, 금융회사들이나 한국의 수익 기업들 그 배당 많이 주는 애들 빼면 네. 우리나라 배당 막 1%대 중반
밖에 안 돼요. 그 저기 한 200개 기업인가 빼고 나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해줘야 사실은 우리 개미들도 장기로 투자하면서 사실은 자고 오면 안 하고 이 회사 배당 많이 주니까 나 계속 갖고 갈 거야. 네. 은행 이자보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35에서 그래서 더하기 3.5에서 38.5% 됐다. 네. 그럼 그건 할 이유가 없죠. 대주주들이. 그래도 그 약간 긍정회로 돌려버리면 지금 최고 세율이 49.5잖아요. 네. 그거보단 낮아지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니 계속 궁리하다 보면 이 사실 자산가들이 그 세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굳이 38.5%씩 내 가지고 네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몇몇 분들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분은 이건 부동산 딥스테이트하고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 진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니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저는 때가 되면 세금 거두라 이거야. 네네. 5,000포인트 돼서 우리가 자본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도 안 거치는데 자본으로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 걷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 오케이 저도 동감합니다. 세금 걷어라. 근데 지금은 중환자니까 살려놓고 걷어라. 이게 이제 제 논리인데. 굳이 왜 지금 많이 걷냐? 예. 약간 이거 말씀이시고. 예, 근데 지금 그 대주주 10억도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양도세. 그러니까는 양도세 대주주 10억이 왜 웃기는 거냐면 거기다 왜 대주주라는 말을 붙이는데 세금을 걷고 싶어서 양도 차익 과세 이렇게 하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말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의 집값이 10억을 넘어가는데 네. 대주주 기준을 맞아요. 10억으로 그 한다는 얘기하고 거에 싶었어요. 대해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막 엄청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10억인데 대주주. 네, 근데 물론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제가 느낀 초점은 과세가 초점이 아니에요. 음, 주식시장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부동산 딥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예. 부동산 카르텔은 돈이 주식시장에 안 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저는 뭐 이런 얘기에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21년도에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주식시장에 영웅들이 있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그분들이 나중에 거의 무죄로 그냥 끝났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범죄인처럼 어디 막 조사받았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시점에서 상징적인 저 두 사람을 치지?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무죄로 나오더라고요. 네. 주식시장이 싫구나. 주식시장이 잘 되면 저 시장이 안 되니까. 부동산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돈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그 세금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정당한 그 공정한 룰을 만들자. 이것을 진짜 목이 터져라고 외쳐왔는데 이렇게 계속 그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을 누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구나.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는 거예요. 대주주 10억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 벽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냥 과세 때리면 되는데 과세 때리면 이제 욕먹을 것 같으니까 대주주 10억이라는 얘기가 네. 들고 나온 건데 근데 이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사실은 적용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법이냐면 저는 세금 거두라 이거야. 네. 걷고 싶은 정당에 거두라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안 되잖아. 연말 기준 10억 네. 안 되면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기현상이 나오는 게 연말 이제 이거래일 전에 네. 회장 이거래일 전에 물량 한번 확 쏟아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량 다시 늘어나고 이런 좀 기현상들이 이게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냥 10억을 딱 터치하면 그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연말에만 아니면 돼. 도대체 이건 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주식시장의 인식을 나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전 솔직히 말해서 상법 개정 제가 전봉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깃발을 들고 뛴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한국은 거대한 부동산을 받쳐주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죽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집 한두 채밖에 없는 입법자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도 참여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정부의 기조랑 좀 안 맞는 결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서 네. 628, 627이었죠. 부동산 네. 대책도 나오고 나서도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네. 더 강한 규제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부동산 쪽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네. 현재 정권의 약간 기본적인 스탠스 같은데 이렇게 특정 뭐 집단들,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는 게 네. 존재하는 게 약간은 또 결이 안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소수자일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딥스테이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쪽은 그동안에 쌓여온 업력과 이런 것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네네.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수많은 다른 이상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네. 예, 왜냐하면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 네. 시장을 지키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카르텔을 불렀는데 어떤 분이 딥스테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래 카르텔보다는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겠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힘이 빠지거나 네. 그러면 이건 바로 반대 적용 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플랜 A, B, C, D 이렇게 짜가지고 어떤 식으로는 부동산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소액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밥그릇 없어진다. 눈 깜짝할 새에 앞에 있었던 밥그릇이 없어진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